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초대석의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선생님과 학부모님에게 정말 고민과 고통을 많이 준 단어입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이란 뭔가,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셨는데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친구인 일본인 일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한 학생이 물론 이제 이게 특정한 나라를 좀 이제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한 학생이 한 달 동안 옷을 갈아입지를 않고 강의실에 오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일본인 친구가 이 학생에게 그래도 한 1,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대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 난다고 그랬겠죠. 네, 좀 컴플레인도 많이 있고 그래. 3주, 4주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 친구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제 친구 말고 제 친구 아닌 이제 다른 동료 교수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달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놀랍게 옷을 갈아입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네. 여학생이에요? 남학생? 남학생인데 중국에서 왕자로 자랐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국가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소왕제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쪽이 항상 좀 이야기 많이 할 때 중국의 소왕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일종의 소왕제처럼 자란 겁니다. 공부를 정말 이제 잘해서 유학까지 올 정도였고 하는 일이 그냥 공부밖에 없었던 거죠.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와서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또 갈아입은 옷은 누군가가 다 빨래를 해서 주고 심지어 언제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한 달 내내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줄 몰랐던. 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네. 최고, 지금까지 제가 들은 건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옛날에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네. 왜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 부모님이 가서 이제 청소해주고 다음 날은 처갓집에서 와서 하고 하는데 이 둘은 부모님이 쓸고 닦고 하는 동안 침대에서 이러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압권이네요. 네.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친구를 며칠 전에 만났으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떠받들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남학생만 보더라도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좀 구분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얘기 들었을 땐 이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지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황제나 왕들은 정말 볼 일도 자기 손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느냐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떤 권위의식, 나는 황제고 신이다, 거의. 이런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주신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의 답은 이런 네. 거죠. 황제나 왕들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살면서 생기는 자존감. 네. 그것도 자존감은 자존감인데 일종의, 그거는 네. 쓸데없는 자존감이고 네. 우리 이 시대의 교육으로서는 애를 망치는 자존감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 지금 질문하시는 자존감이란 결국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네. 또는 한 개인으로서 자기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존감인데 네. 그거는 그냥 나 잘났어, 나 귀해 이게 아니라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을 꺾고 노력할 수 있는 긍지. 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네. 남들이 비난해도 굴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남들이 실패해도 그 똥꼬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자기의 목표를 꿋꿋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존감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존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제대로 된 자존감의 좀 정의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자존감을 당연히 키워줘야 되죠. 그리고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먼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존감이 무엇인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자존감 혹은 온전하지 않은 자존감 혹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전인적인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성을 좀 용어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실패를 전혀 할 만한 상황이 없어도 실패를 안 할 수는 있겠죠. 그게 황제의 자존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좌절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건수를 전부 빼버리거나 남이 대체해 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행착오 없이 온전하게 완전한 것을 이루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인가 얻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자제분들이 뭐 4살일 수도 있고 7살일 수도 있고 뭐 10대일 수도 있고 뭐 더 성인일 수도 있을 텐데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 아이가 3살, 4살 때는 자기 옷조차 혼자 잘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추조차 혼자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뇌 발달도 그렇고 소근육의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협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 거, 단추 하나를 채우는 거 하나를 위해서 몇 번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 지금도 잘 못해요. 네. 그게 다 단추가 크고 작고 따라서 굉장히 단추 싫어. 네. 저 그래서 단추 있는 옷 안 입잖아.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단추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요. 저 단추 싫어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단추옷을 싫어했을까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미루어 짐작해서 추측해 보건데 제대로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연습 시간을 제가 뺏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입혀주고 단추를 채워준 거죠. 근데 본인이 해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뭐 유치원을 다니거나.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우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행착오 없이 성공한다는 건 없다. 흔히 우리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작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를 기다려주고 또 축하해주는 것들이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굉장히 큰 성취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다고 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작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는 부모님, 또 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이 아이들을 격려했을 때 10번의 단추를 채울 때는 못했지만 11번째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거. 에디슨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을 끊임없이 격려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거의 뭐 999번, 1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무수한 실패.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 실패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에디슨한테. 이 실패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냐. 에디슨이 뭐라고 그 이야기했을까요? 답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예. 우리 많이, 예, 오래되니까 잊어버려. 네,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에디슨이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다. 999번이면 999번이 안 되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에디슨이 무수한 실패를 했을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본 누군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지켜봐 주셔라. 그래서 요즘 왜 느린 학습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박사님? 네, 저 뭐 사실 우리도 옛날부터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듣다 보니 반성 가슴이 찔리는 게 많다 네. 지금. 그래서 느린 학습자를 한편에서는 좀 빠른 학습자로 만드는 것만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느린 학습자의 기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은 반드시 과업으로 넘겨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하셔서는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남들하고의 비교예요. 특히나 그 어머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그 어린 자녀 아이들이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두뇌 발달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0세에서 2세까지 그 흔히 이제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 중에 두 가지가 시냅스 가지치기하고 수초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뉴런의 가지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뇌에 적절한 적합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게 3세 때까지 거의 1000조 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00조 개 이상 만들어지는 시냅스가 이후에 20여 년간 거의 50% 이상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 아이에게 적합한 적절한 그런 이제 뇌 구조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냅스 가지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결핍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과도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정신병적인 병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결핍이 되면 자폐 스펙트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나 과도할 경우에는 조현병이나 아니면 그 정신병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ADHD도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과잉성 행동 장애 아니면 주의력 결핍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린아이 때 자라면서 수많은 그 시냅스를 형성하는 게 2세 때는 뭐 통상적으로 어른 뇌 무게의 75% 정도의 무게를 어린아이의 뇌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6세 때는 어른 뇌의 무게 95%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발달에 적합한 작용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시행착오 안에서의 성장의 경험 들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봐 주셔라. 그래서 요즘 왜 느린 학습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박사님? 네, 저 뭐
사실 우리도 옛날부터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듣다 보니 반성 가슴이 찔리는 게 많다 네. 지금. 그래서 느린 학습자를 한편에서는 좀 빠른 학습자로 만드는 것만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에 생각하면 오히려 그 느린 학습자의 기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은 반드시 과업으로 넘겨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하셔서는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남들하고의 비교예요. 특히나 그 어머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그 어린 자녀 아이들이 그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두뇌 발달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0세에서 2세까지 그 흔히 이제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 중에 두 가지가 시냅스 가지치기하고 수초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뉴런의 가지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뇌에 적절한 적합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게 3세 때까지 거의 1000조 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00조 개 이상 만들어지는 시냅스가 이후에 20여 년간 거의 50% 이상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 아이에게 적합한 적절한 그런 이제 뇌 구조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냅스 가지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결핍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과도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정신병적인 병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결핍이 되면 자폐 스펙트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나 과도할 경우에는 조현병이나 아니면 그 정신병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ADHD도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과잉성 행동 장애 아니면 주의력 결핍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린아이 때 자라면서 수많은 그 시냅스를 형성하는 게 2세 때는 뭐 통상적으로 어른 뇌 무게의 75% 정도의 무게를 어린아이의 뇌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6세 때는 어른 뇌의 무게 95%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발달에 적합한 작용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시행착오 안에서의 성장의 경험들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들이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네. 예, 박사님께서도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네, 부모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네, 이렇게 들어도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한 넌 이것도 못하냐. 네,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네, 저도 안 한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보면 또 여기 댓글 달 거야. 아빠도 그랬잖아. 근데 안 할 게 부모 되는 것도 진짜 네, 훈련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근데 확실히 사람마다 조금 천성적인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이겨내는 애들도 있는데 네, 못 이겨내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피하게 되고 네, 숨게 되고 음, 이게 심해지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업 성적이나 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인류대학 나오고 심지어는 네, 뭐 대학원 석박사 돼서도 네. 그 증세를 못 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그뭐 수능 만점을 받고 뭐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대학의 어떤 특성과에 갔지만 범죄를 일으켜서 이제 범죄자가 된 케이스도 네.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저렇게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에 누구나 다 원하는 과에 갔는데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처음 말씀드렸던 작은 실패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실패 속에서도 그 탄성력이죠, 일종의.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흔히 뭐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작은 실패의 경험들, 그래서 그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극복해낸 또 다른 경험들 도 필요한데, 또 때로는 극단적인 실패 경험들은 또 트라우마가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 플로리싱이나 행복을 강조했는데, 이 긍정 심리학을 생각해낸 계기가 바로 셀리그먼도 자기 딸인 5살이 간 넘은 니키라는 자기 딸과의 일화에서 출발을 했다고 본인의 강연이나 저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 셀리그먼이 어느 날 5살이 간 넘은 딸 니키하고 잔디를 깎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워낙 어리니까 그 옆에 그냥 있었겠죠. 근데 셀리그먼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열심히 빨리 내가 이 잔디를 다 깎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멋지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목표 지향적으로 잔디를 열심히 막 깎고 있는데, 옆에서 그 딸 리키, 5살이 간 넘은 이 딸 리키가 이 아빠가 깎아놓은 그 잔디를 막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가요. 저희는 음. 미리 결론인데, 너무 엄하고 너무 원칙과 결과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집안 애들이 강박증에 더 걸려요. 네. 가정에서는 실패를 배우고 서로 실수를 배우는데, 네. 부모가 실수하는 것도 자식이 그걸 통해서 배워요. 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끝까지 해야 되고, 네. 뭐 자녀는 여기에 맞춰줘야 되고, 네. 아니면 뭘 시도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강박증이 더 생긴다고. 네. 아까 말한 회복 탄력성이 안 생기는 거야. 맞습니다. 만들다가 더 좋은 게 있어서 와를 그만두고 음. 나간다. 쟤 저러다 포기하면 음. 어떡하지? 그런 애가 나중에 더 안 포기해요. 네, 뭐 꼭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실패를, 부모의 실패, 음. 자신의 실패를 보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지. 네. 딱 원칙 세워놓고 부러지면 안 돼, 음. 부러지면 안 돼. 이런 집들이 말씀하신 회복 탄력성이 더 나빠지죠. 네. 저희는 그러면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러면은 그때 너무나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그 5살 간 넘은 아이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도망을 가다가 딱 멈추더니 다시 아빠한테 온 거예요. 와서 울으면 멈추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3, 4살 때 울보였잖아요. 그거 아빠 아시죠? 그런데 저는 5살이 넘으면서 제가 우는 걸 이렇게 멈추는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우는 거를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화내는 거를 그만둘 수 있어요. 저도 이 울음을 그치는데 굉장히 힘들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해냈어요. 라고 니키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딸이 더 크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딸은 어떻게 됐대요? 크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셀리그먼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구나. 내가 심리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학자로서 뭐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연구를 하면서 단점, 부족한 점, 뭔가 교정되어야 할 점에만 포커스를 두고, 너는 왜 노냐? 왜 우느냐?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애가 잘하고, 이 애가 다른 것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마틴 셀리그먼이 긍정심리학의 파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을 창시하게 되고, 지금도 심리학에서 이 긍정심리학은 굉장히 많이 그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육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이 이게 단번에 아는 명제적인 지식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지식이 바로 방법적인 지식, 노잉 하우에 대한 건데요. 노잉 하우에 대한 지식 중에 이른 피아노를 치기.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사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아노에 대해서 10년간, 20년간, 30년간, 40년간 피아노를 연구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의 역사를 다 알 수도 있고, 피아노의 구조도 다 알고, 흰 건반과 검은 건반 개수도 알고, 어떤 음악가, 작곡가들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몇십 년간 연구해서. 근데도 피아노를 못 칠 수도 있죠. 그럼요.
네. 안 쳐보면 못 치겠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임윤찬을 굉장히 피아니스트를 좋아하는데요. 임윤찬의 연주를 볼 때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젊은이가 2004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젊은이가 어쩜 저렇게 능숙하게 또 깊이 있게 곡을 연주해낼까. 근데 보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정말 저걸 몇 번이나 쳤을까? 얼마나 많이 쳤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적 지식이라는 거는 트라이 앤 에러,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몸에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몸에 익히는 건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피아노 치기나 운동, 뭐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피겨스케이트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그 안정감은 그 두뇌 발달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3세 정도까지가 10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 시냅스 가지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그 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고요. 그 3세부터 6세까지는 언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부모님이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한두 번 들어서 아빠 엄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태어나기 직전부터 뭐 최근에는 태아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태어나기 직전부터 들었던 수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또 태어나서도 끊임없는 이제 부모나 돌보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엄마 아빠를 옹알이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적 지식을 마치 그 명제적 지식 아는 것처럼 옹알이 단계 그리고 기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일어나서 아이가 뛰어다니기를 옹알이 없이 바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네. 자존감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주도성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선택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선택과 관련한 권위자가 있는데 이 여성 학자가 거의 뭐 우리로 말하면 고3 정도 때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네, 그런 병을 앓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시력을 거의 잃으면서 내가 그럼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해서 이렇게 선택과 관련해서 평생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선택에 대한 욕구를 다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선택을 저지하고 예를 들면 마찬가지죠. 아이한테 엄마가 너 오늘 이 옷 입어. 너 지금 이거 먹어. 지금 이 책을 읽어.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아이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기 네.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진짜 그거랑 관련해서 웃기는 얘기가 네. 있어요. 저 대학 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그런 책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항상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선택하게 하라 이런 게 네. 있었어요. 네. 그런 교육에. 그러니까 네. 토마토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를 주고 네. 애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들 애들이 중에 토마토 주스를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오렌지 주스 먹지.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확 뺏으면서 너는 애가 도대체 왜 이러니? 이렇게 혼을 내니까 차라리 엄마가 달래는 거죠. 그냥 주는 것도 더 나쁜 거야. 맞아요. 마음대로 옷을 고르래. 그럼 애들은 꼭 이상한 옷을 고르거나 음식은 불량식품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가 잘못해서 이딴 네. 걸 고르냐고 두드러 패서 안 하느니만 못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절벽에서 생사의 길이 걸린 게 아니면 애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서포트를 그냥 어떻게든 그러다 애가 오렌지 주스 먹다 당뇨병 걸리면 어떡해요. 자꾸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나이 들면 그냥 강제로 토마토 주스 강제로 먹게 되는 거 나이 50 먹으면 다 저기 부인한테 얻어맞으면서 마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참 그걸 못 봐요, 그거를.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 지금 또 해주셨는데요.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조나단 하이트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5, 60년대 미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위험해 보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지만 그 좀 위험해 보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죽을 정도는 아닌 그럼요. 정도의, 그리고 애들은 어른처럼 안 다쳐, 좀 떨어져도. 네. 그 조금 그렇죠. 좀 떨어져도 아이들은 다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뭐 이렇게 베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가시가 찔리기도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을 더 배워가면서 더 많은 걸 얻어갔다고 그래요. 지나친 안전을 추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플라스틱, 모든 것을 다 둥글게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푹신하게, 말도 안 돼.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과연 그럼 놀이터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그 놀이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긁혔으니까 다음부터 긁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뛰면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뛰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체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엄마가 주입을 하거나 선생님이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선택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아이들이 지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은 방종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항상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일정한 한계, 어느 정도의 느슨한 한계죠. 느슨한 한계를 설정한 그 선택, 예를 들면 뭐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그러나 독은 주지 않은 뭐 이렇게 마약이나 이걸 같이 주면서 여기서 다 뭐든지 다 선택해라, 이거는 또 진정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선정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주도성, 아이들의 주도성을 키우게 하고, 그 주도성이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존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코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학자는 인격교육론이라는 책에서 존중과 책임, 정말 다른 많은 가치 덕목도 있지만 학교에서 최소한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이거 두 가지는 최소한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도성 있는 아이라고 하는 건 그 한계를 설정한 그 자유 안에서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감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 공감과 관련해서 공감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공감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그 공감과 관련해서는 흔히 이제 뇌신경과학이 연구하는 이제 호르몬, 뭐 옥시토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학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뇌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공감의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의 그 뭐 옥시토신 작용이 활발해지면 타인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감과 관련된 이제 실험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친했던 사람들과 안에서의 공감은 더 극대화된 반면에 적대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극대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단에 대한 공감은 극대화, 그런데 외 집단과 적대도 또 극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공감이 어떻게 보면 이중성인데, 아이들이 그 올바른 공감, 적절한 공감, 특히 그 뇌발달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에서 6세까지는 언어가 이제 폭발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끊임없이 부모님께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아이들한테 비디오, 뭐 어떤 컨텐츠, TV를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언어가 반드시 폭발한다고 보기보다 그녀는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세에서 11세 아이들은 이제 논리적인 성향, 그 문제 해결적인 성향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 발달하는 시기인 이유가 이때 이제 전두엽도 같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그래서 변형계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변형계는 아동기 때나 청소년기 때 전두엽의 발달보다 더 과도하게 편도체 같은 게 더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보상에 더 민감하고 보상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만족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과 그리고 충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들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기, 후기 그리고 청소년 초기에는 아이들이 전두엽을 발달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마음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 지능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 지능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아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그 정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거, 이제 마인드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인드 리딩은 이제 자폐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은 그 마인드 리딩 능력도 좀 저하됐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발달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동적이라기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는데 그 도덕적인 발달, 뭐 인격적인 발달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서적인 측면, 정서적인 안정감. 그 정서적인 안정감에는 자기 그 참으리는 3번이면 살인도가 난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마시멜로 실험 너무나 많이 고전적인 실험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1970년대 그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면서 너가 15분 동안 이거 안 먹고 나를 다시 선생님을 기다리면 내가 15분 후에 와서 다시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15분 후에 갔을 때 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과 이 만족 지연을 한 거죠.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으려고 만족 지연을 하면서 기다렸던 아이들을 종단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0대가 지나서 20대, 30대, 40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연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15분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은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그 이후에 하나 더 만족을 추구한 아이들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하고도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드는 자기 자신의 절망감 혹은 분노 혹은 혐오, 혹은 좌절감, 이런 것들은 본인을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지연시킬 줄 알고 잠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시멜로 실험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단순히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15분간을 참는 그 방법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를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 마시멜로를 안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막 15분을 자기가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든가 노래를 부르던가 이제 이것을 잠깐 한 켠에 치워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우울증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 특정한 생각이 때로 우리를 막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한 생각에 흔히들 이제 정신건강의학적으로 그 생각에 마치 그 구덩이처럼 그 생각에 폭 이렇게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은 맴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든 분노든
뭐 여러 가지들이. 근데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그 마시멜로를 쳐다보면서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겠지만 쳐다보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재밌는 거를 생각하고 환기를 시키는 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정서, 지능,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죠. 아이들 혼낼 때,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 자녀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한 모습을 아이가 보였을 때 부모님도 모르게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걸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늘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잔소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뇌발달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변형계 편도체가 더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순간 그 잔소리의 내용보다는 그게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전두엽을 통해서 그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고민하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변형계, 편도체에게 자극을 줘서 순간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함을 계속 지속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니까 더 잊어버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더 맞습니다. 화나는 거지. 고통스럽고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럼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아이들 뭐 지금 대학생인 뭐 제자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된 제자들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잔소리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심하셨는데 한 번 말씀을 하시면 30분은 기본이고요.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을 저는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본인도 이제 1학년 혹은 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정말 짧고 굵게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단번에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이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효과성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흔히 부모님들 자제분들이 공부 다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특별히도 다 어떤 대학을 또 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과를 가기를 원하시고 남들보다 뭔가 인지적으로 많이 발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 근데 학업 성취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결론은 다 동일한데요.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소시오패시면서도 학업 성취는 높을 수도 있고 강박증에 시달리지만 뭐 뛰어난 학업 성취는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아이들은 100이면 100명, 100명의 서로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그럼요.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아이 하나가 하나의 우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한 명의 우주, 정말 그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많은 별을 가진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집에서 근데 그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짧은 지식으로 아이들을 그냥 목줄을 매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그 아이가 해야 될, 정작 해야 될 과업들, 인생의 과업들을 다 부모님이 해 주시게 되면 소황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시행착오의 기간이 정말 필요하고 그 시행착오 기간에는 그 인내심을 아이들에게 인내심이나 끈기를 키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인내와 끈기를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보다 부모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가 어떻게 좀 변화될까, 이러한 고민도 아울러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는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보다 보여주려고 하는 부모. 그래서 코일즈라는 사람이 MQ라고 도덕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 정신건강의학과인지 교수였는데, 이제 코일즈가 목격에 기초한 상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격에 기초한 상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아까 제가 그 셀리그먼이 자기의 딸 아이 니키와의 일화를 얘기한 것처럼, 이분도 그 일화를 이제 자기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서 급히 어디를 가고 있었대요. 근데 급히 가면서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그 교통신호도 막 다 어기고 빨간불인데도 막 정말 지나고 이래서 이렇게 사고를 막 몇 번을 당할 뻔하고 이제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급해 보이고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거는 오히려 살려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계속 준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어떠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 콜즈가 내가 그 아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하라 라고 말로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평소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그 목격한 것에 기초해서 아이들은 상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께서 다니시면서 공공질서도 지키지 않으시고 뭐 휴지 아무데나 버리시면서 그래도 너는 이제 우수한 이제 시민이 되라, 규칙을 잘 지켜라, 선량한 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행동으로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더크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릿이라고 알려진 끈기와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릿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뭐 심리학 분야든 교육학 분야에서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던 개념인데요. 이 더크버스라는 학자가 원래 수학과 선생님이셨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셨는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학업적인 성취든 여러 가지 성취를 보이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IQ 때문일 거야. 근데 IQ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그럼 집안이 차이가 있을 거야. 집안이 좋은 아이들은 성공하겠지. 근데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변수가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그 아이들이 꾸준함을 가진 끈기와 열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끈기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어떤 순간에는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했다가 뭐 컴퓨터 게임 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나가 놀 수도 있고 엎어져 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무언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서 엊그제는 안 했지만 오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내일은 안 하지만 뭐 내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장기간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한 애들이 큰 성과를 마침내 이루어내더라 라고 해서 끈기 그릿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했고요. 근데 이 끈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부모님들께서도. 근데 이야기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서 보여주셔라. 이런 거죠. 자제분이 어떤 거를 잘 못했어.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지켜볼게. 지켜보는 끈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드웨기라는 학자가 이제 강조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은 뭐냐면, 한마디로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치 어머님들께서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차원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정석으로만 갈 거라는 고정된 생각, 지금 말씀하신 똑같이 모든 아이들이 창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고정 마인드셋인 거죠.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고 그 다양한 재능들이 모여서 세계를 더 번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뭐 김연아 선수, 뭐 피겨어 스케이트, 뭐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또 만화가, 우리나라 웹툰 뭐 이런 시장이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또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서로 다른 재능들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닌데 다양한 재능들에 대한 마인드셋.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의 성장 마인드셋이냐면, 우리 아이는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만화가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는 뭐 지금 보니까, 뭐 축구는 못 할 것 같아. 뭐 우리 아이는 지금 보니까 뭐 아나운서나 이런 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은 97세가 되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 뇌신경 과학적인 걸 보면 신경 가소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세까지, 3세까지 10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를 만들고 20여 년간 그 50%를 다 가지치기 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뇌로 재구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뇌로 재구성을 하는 거에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용불용설이에요. 그 용불용설은 뭐냐면 사용하는 그 가지, 사용했던 그 뉴런의 그 영역은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고 그 길은 더 강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라내는 거거든요. 제가 수포자가 된 거는 별로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다 잘라내는 거니까 특히 이 용불용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12살에서 18, 19살 때 정도의 뇌가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뭐 2세, 3세, 4세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그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하면서 새로운 또 다른 그 아이에게 맞는 형성의 재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소년기고 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어떤 것에 더 많이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지치기가 완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어떤 아이라도 무궁무진한 그런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논의들이 좀 많이 좀 있기는 한데 양육이냐 본성이냐 최근에 나온 어떤 기사 연구 결과 이제 발표된 외국 논문에 보면 그래도 본성이 더 맞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는 쌍둥이의 케이스예요. 쌍둥이 케이스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들을 연구해봤더니 그래도 여전히 뭐 유사한 그런 학업 성취와 유사한 그런 성향들을 보였다. 본성적인 게 더 많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또 다른 면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의 그런 예들을 이제 제외하고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의 어떤 지능지수, 부모님들의 어떤 성향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담는 건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언어, 어휘, 태도 이런 게 또 아이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다이아몬드를 루비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루비를 다이아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본성인데 중요한 건
다이아도 원석은 그냥 돌이에요. 네. 진짜 돌이에요. 그렇죠. 루비는 더해요. 그건 진짜 돌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열 처리하고 가공을 해야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위에 있다라는 논쟁은 약간 논쟁적인 논쟁이고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 네. 이 관계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원석을 다이아를 루비로 바꿀 수는 없다. 네. 그러나 교육이 들어가야 루비가 되고 맞습니다. 다이아가 다이아가 된다.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그 비유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원석하고 다이아는 천지 차이잖아요. 네, 진짜 돌이에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가격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근데 그 천지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환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을 포함한 환경이죠. 그렇죠. 예. 그 교육적인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것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함축적이다. 그 value라고 하는 거, virtue라고 하는 거,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거 교육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함축적인 거고 아이들이 그 우주와 같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원석으로서의 그 아이들을 루비를 만들거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런 영역들이 바로 교육인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노잉하우와 노잉왓으로 보면 명제적 지식 단번에 이루어진다기보다 끊임없는 무수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것에 대해서 정통자가 되기 위해서 한 8,000시간 정도 제대로 하면 남들이 그래 너 좀 이거 잘하네 그림 좀 그리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10,000시간 이상 거기에 쏟아 부었을 때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이 피아노를 쳤을까, 한두 번 쳤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그 노력과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봐준 헬렌 켈러를 지지해준 설리반 선생이라든가 에디슨을 지지해준 에디슨의 어머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인내, 나의 아이에 대한 인내, 그 아이가 너 인내를 가져, 끈기를 가져 라고 하기보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눈빛에서 보여주는 그 사회적인 지지, 서포트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더 놀랍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00년대 초에 UC 버클리에서 다이아몬드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 동료들하고 실험 연구를 했어요. 어떤 실험 연구를 했냐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풍요로운 환경을 준 예를 들면 사다리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숨을 곳도 주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이제 쥐들과 그렇지 않은 쥐들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장기간 있었던 그런 쥐들의 대뇌 피질의 그 성장 속도가 촉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전두엽이나 사고나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이제 발달하고도 밀접하고 뇌신경 과학적인 차원하고도 밀접하고 특히나 아이들의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마시고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그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그 사회성도 거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님은 어렸을 때 사회성 어떻게 키우셨나요? 네. 저는 워낙 밖에 나가 놀질 않아서 네. 책으로 키웠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혼나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책도 하나에
도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제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그래서 누스바움은 그 문학적인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법관들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거고, 그 사회성의 발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존감을 키워주는 키워드들이 될 수 있다. 어떤 하나 왕도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 이제 교육으로서 함께 만들어질 때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그럼 그 말대로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실행할 때는 아이들의 개성과 환경에 좀 맞춰야 돼요. 근데 그걸 맞춘다고 했더니 또 반대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때리지 말라고, 이거 상황이 다르니까 때려도 돼.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원칙이에요. 다만 이것을 아이의 개성과 환경과 여러 가지에 맞춰서 아이들하고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시도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부모가 완벽한 방법을 써서 완벽하게 애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 올바른 원칙에서 방법을 고민하면 아이들도 거기에 맞춰서 밀고 당기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거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일 것 같아요. 네, 아이와 함께, 그리고 소통과 솔직함이죠. 부모님도 요즘은 자제분들을 많이 낳지를 않기 때문에 뭐 자제분이 하나, 뭐 둘, 셋, 이 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몇십 명 키워본 부모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이들과 함께, 나도 처음이라서 잘 모른다. 그래서 너를 정말 잘 키워주고 싶고 잘 서포트하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널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끊임없는 소통이 아이들의 자존감,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자존감은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내가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아이가 타인을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존중하는 거의 극단은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그 존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려 윤리를 강조한 나딩스라는 학자가 그 배려, 케어라고 하는 케어 에틱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배려의 관계를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이제 배려의 관계는 돌볼 줄도 알고 돌봄을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상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제분들도 이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일 수 있도록, 호혜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5편은 나올 것 같은데. 박규민 교수님께서 학교일로 바쁘신데 이렇게 일부러 나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오세요? 나도 책 많이 쓴다고 그러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얇게 내셨네요. 네. 이게 이제 총서 중에 하나로 나온 책인데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AI 윤리입니다. 최근에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시다시피 뉴럴링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나 그 뉴럴링크에서 환자에 직접 그 칩을 심는 것을 성공을 했죠. 2024년 1월부터 해서 벌써 3번째 환자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듣던 조금 섬찟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많이 본 거라.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개인정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박사님의 개인정보를 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근데 뭐 알면 전화번호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속마음이 무서운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개인정보니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주소, 뭐 전화번호, 뭐 이메일, 그 패스워드 같은 것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밖에 있잖아요. 나와 관련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 BCI 칩은 몸 안으로, 그러니까요. 두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 BCI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하냐면, 인격권, 그 휴먼 라이츠, 인격권뿐만이 아니라 뉴로 라이츠, 신경권. 그러니까 신경을 해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와 연결된 칩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빼낼 수도 있고 해킹도 가능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좀 풀어봤습니다. 네. 네, 좀 약간 섬찟한 얘기긴 음. 한데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어차피 모든 건 다 섬찟해요. 네. 뭐든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부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시대, 우리 앞에 벌어질 시대에 특히 이제 뇌신경이라든가 AI라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이 많은 글도 쓰시고 고민도 하시는데 한번 두껍지도 않으니까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